안녕하세요. 피부과 식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 내용은 레이저 치료 시에 엔세이드 복용해도 될까요? 이런 주제예요. 엔세이드가 뭐야? 이 엔세이드를 우리말로 쓰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얘기를 해요. 스테로이드는 피부 치료할 때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소염제니까 복용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내과에서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엔세이드를 같이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몸살이 났거나 근육통이 생겼을 때 그러면 환자분들이 카페에다가 저 이 약 먹어도 돼요? 저 약 먹어도 돼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닥터성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선 그 질환이 치료될 때까지는 먹는 게 원칙이에요. 피부에 우선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하지만 이 약이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경계심을 갖고 이거 계속 먹으면 안 됐구나. 때로는 이 약을 빨리 먹어서 감기를 낫고 그 이후에 끊고 관리를 잘해야지 이런 등등 자기만의 계획을 세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대해서 이번 내용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이저 치료 중에 엔세이드를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치료 결과가 안 좋을까? 치료 결과가 안 좋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세이드를 복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레이저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상처가 아무는 치료에서도 엔세이드를 많이 복용하면, 즉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많이 복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는 뭐예요? 항염증제잖아요.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 거. 근데 얘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 약인 거예요. 즉 스테로이드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얘는 비스테로이드성, 즉 스테로이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엔세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플라스타글라딘이라고 하는 혈관 확장 기능을 하는 물질과 인터루킨 베타1이라고 하는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합성에 필요한 사이클로옥시게나제의 활동을 억제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라스타글라딘과 인터루킨 베타1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염증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이 엔세이드가 치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수술을 한 지에다가 엔세이드를 집어넣었더니 이 피하 유가 조직에서 콜라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상처가 아물 때 콜라겐이 만들어서 흉터가 안 생기게 해주고 잘 치료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얘가 안 만들어지네? 콜라겐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그래서 엔세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초기에 이 항염증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섬유화세포가 거기에 와서 문제가 되는 조직들을 MMPS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분비해서 제거를 한 후에 그 부분에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항염증 작용이 강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섬유화세포가 그 상처가 난 부위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조직에 MMPS를 분비해서 없앤 다음에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섬유화세포에서 MMPS의 분비를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 과정이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상처가 나서 없어져야 될 오래된 콜라겐들의 분해가 안 일어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즉 상처가 앓으면서 콜라겐 합성이 돼서 정상 피부로 치환이 돼야 되는데 그 합성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엔세이드를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처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또 엔세이드 중에 아스피린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상처가 나면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해갖고 여기 상처가 났으니까 빨리 가서 아물게 해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소판이 거기에 가서 그 부분에 딱지를 안 치고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아스피린을 먹고 있게 되면 이런 사이클로옥시나제의 어떤 활동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상처가 났다고 신호가 안 가요. 그렇게 되면 혈소판이 거기에 가서 딱지를 안 쳐야 되는데 그런 현상을 안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현저히 늦어지게 돼요.
상처가 안 아물게 되니까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간다. 상처가 잘 안 아물게 된다. 이런 적인 기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살이 나고 감기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타이레놀 말고는 막 권해줄 만한 게 없어요. 타이레놀 자체가 진통과 해열 기능이 있는 거죠. 즉 통증 완화나 발열 시에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이레놀 일반적으로 많이 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상처가 나서 너무너무 아플 때, 그럴 때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클로페낙이에요. 디클로페낙 먹으면 막 기분이 붕 뜨면서 통증이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디클로페낙이 뭐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디클로페낙이 박테리아의 DNA 합성을 억제시켜서 어느 정도 살균 효과도 나타내요.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서 감염이 되거나 이런 거를 많이 낮춰줄 수는 있지만, 이런 약들이 결국은 상처의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거. 너무 빨리 이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 항염증 작용이 너무 강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를 해서 와야 될 섬유화 세포들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MMPS를 못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새로운 콜라겐을 못 만들어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들은 NSAID 종류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는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거예요?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나프록센, 디클로페나, 케토프로펜, 셀로콕시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약의 성분들이에요. NSAID에. 이런 걸 먹으면 어떻다? 초기에 항염증이 잘 안 생기게 되니까 섬유화세포가 그리로 많이 못 다가간다. 섬유화세포가 거기로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단백질 분해에서는 MMPS가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조직을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약들은 어떤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즉 새살이 돋아나고 상처가 아물고 흉터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치료를 할 때는 절대로 복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감기 걸리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해열, 진통 기능이 있는 타이레놀로 대처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약들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해되시겠어요? 타이레놀은 아세토아미노펜이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처 치유가 될 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NSAID는 아세토아미노펜인 타이레놀이 갖지 못한 효과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다? 항염증 작용. 즉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흉터 치료를 할 때는 그 부분에 살이 잘 돋아야 되고 상처가 안 나고 흉터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런 치료 과정에는 가급적 이런 약들, 즉 NSAID는 가급적 안 먹는 게 치료 결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 약을 물어보세요. 하지만 제 의견은 뭐냐, 닥터송의 의견은 뭐냐, 진료를 보신 선생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고 그 선생님을 믿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치료가 끝나면 레이저 치료를 한다거나 흉터 치료를 할 때는 저를 따라오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진료를 보신 선생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